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주어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삶의 의미를 배우다. 갈매나무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책추남이 인생 필독서로 추천드리는 책 중 한 권이 바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의 사후생이라는 책이죠. 바로 그 책의 저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는 타임즈 선정 20세기 100대 사상가이며 죽음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여러분 잘 아는 호스피스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아주셨고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죽음에 관한 정말 깊은 지혜를 전해준 너무 고마운 분이시죠. 자, 이 한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원하는 것을 전부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항상 얻을 것입니다. 엮은이의 말, 품위 있는 삶과 죽음에 관한 4번의 강연. 엘리자베스 선생님께, 제가 보기엔 이 책이 지금껏 출간된 당신의 책들 중 단연 최고입니다. 오랜 시간 저는 이곳 스웨덴은 물론이고 외국의 서점까지 돌아다니며 열심히 이런 책을 찾았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아직 풋내기 의사였는데 우연히도 잡지에서 당신이 쓰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리즈라는 소녀의 이야기였는데 암에 걸린 아이가 뭔지 모를 불안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리즈가 여한을 풀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 불안을 조장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도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깨달음이 번개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마음에 숨은 힘과 인생 경험을 활용하면 환자가 힘겨운 상황과 위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말이지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용기와 감동을 선사하는 멋진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당신의 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물질을 이긴 정신, 몸을 이긴 마음, 불안과 죄를 이긴 사랑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안 그래도 워낙 임사체험과 다른 영적 경험에 관심이 많았고 당신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선구자가 겪은 경험은 항상 뒤따르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요. 당신은 어린 시절 어떤 질문을 던졌기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질문을 알면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지요. 그런 책이 없었거든요. 조금 후에 나온 어린이와 죽음이 그나마 제가 상상했던 책에 가까웠지만 그건 역시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젠가 제가 바라던 책을 쓰실 것이라는 희망을 차츰 접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스웨덴 출판사로부터 당신의 강연 녹취록을 스웨덴어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급하니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곁들여서요. 그래서 그 녹취록에서 다시 리지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소개하신 다른 사연이 떠오르더군요. 제피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여기서 미리 알려드리면 독서에 방해가 될 것 같군요. 어쨌든 그 이야기도 원고에 집어넣고 싶어서 친구에게 당신이 제피를 소개한 강연 녹취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다른 녹취록이 도착했고 그 안에 역시나 감동적인 다른 사연들과 몇 가지 임사체험 경험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의 우연히 저를 당신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버지니아로 간다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샨티 닐라야에 보관된 어떤 녹음 테이프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원한 테이프 대신 5개의 다른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거기엔 당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몇 가지 매우 감동적이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 1980년에 스톡홀름 강연에서 왜 당신이 그렇게 말문을 여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고 권위적이며 고리타분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그 강연은 이 책의 첫 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봉사와 헌신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우연이라는 친구 덕분에 아니면 당신의 말씀처럼 신의 간섭 덕분에 저는 얼떨결에 제가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당신의 책을 엮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우연인가요? 독자 여러분,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온 엘리자베스의 책 중 당연 최고입니다. 용기와 감동을 선사하는데 4번의 강연을 담았으니까요.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책을 읽고 누구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직관에 대한 기본 교육만 마쳤다면 말라비틀어진 이론보다 살아 숨쉬는 사례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봉사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꾼이로서 다시 한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작업하면서 당신의 깨달음과 경험, 사상에 한 발 더 가까이 갔고 어떤 의미에선 당신의 삶에도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란 그립, 1989년 7월 스웨덴의 웁살라에서. 추신, 이 책의 원고를 마감한 직후 당신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기자 데렉 길이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삶을 알아보다입니다. 후기에서 당신은 왜 그 책에서 1969년까지의 삶만 소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이후에 내 인생과 사후생에 관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알려져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면 이 책이 더 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 끝에 당신이 대략적으로 설명했던 책의 내용은 8년 후 제가 아무것도 예상치 못한 채 이곳 스웨덴에서 당신의 강연을 엮어 만든 이 책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정기를 읽고 나니 편집자와 수도 없이 토론을 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번역 작업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우리는 참 많이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이 꼭 세상에 나오고 싶은 모양이니 우리야 그저 책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던 편집자의 웃음 섞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에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저 운이 좋아 저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1991년 9월 첫 번째 강연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 스톡홀름 1980년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손짓.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스위스 가정이었죠. 대부분의 스위스 사람들처럼 근검절약이 몸에 배고 매우 권위적이며 상당히 뭐랄까 고리타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지요. 그런데도 전 어찌 보면 원치 않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딸을 정말 간절히 바라셨죠. 하지만 몸무게가 적어도 10파운드는 나가는 귀여운 작은 딸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새쌍둥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을 테죠. 태어날 당시 저는 몸무게가 2파운드밖에 안 나갔어요. 얼굴도 정말 밉게 생긴 데다가 머리카락 한 올 없어서 부모님은 엄청 실망하셨죠. 15분 후 아기가 또 태어났고 다시 20분 후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막내는 몸무게가 6.6파운드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죠. 첫째와 둘째는 도로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싶으셨다네요. 그렇게 저는 새쌍둥이로 자랄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원수에게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혹독한 운명이었죠. 일란성 쌍둥이로 산다는 것은 묘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평생 나처럼 보잘것없는 2파운드짜리 아기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입증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엇이든 치열하게 싸워 얻어야 했기에 일자리를 지키려면 다른 사람의 10배는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맹인의 심정이었어요. 평생 제가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의 이 직업을 결정한 것도 저의 출생과 유년기 덕분이었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50년의 긴 시간이 걸렸죠. 삶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출생의 상황조차 우연이 아니며 비극이라 생각되는 것도
우리가 비극을 만들기 전에는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5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비극도 기회라 생각하고 가능성으로 만들고자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극이라 생각했던 것도 실은 도전이며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손짓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서 화창한 봄날뿐 아니라 비바람 몰아치던 추운 겨울까지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든 것은 그 비바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삶이란 원심분리기에 돌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깨지거나 반들반들해져서 나온다. 그 말이 옳습니다. 새쌍둥이로 자란다는 것은 그런 도전입니다.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나와 여동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리알처럼 명료하게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누가 A고 누가 D인지 구분을 못해서 새쌍둥이 모두에게 C를 준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임자를 만난 10대 여학생처럼 사랑에 푹 빠져버렸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그만 몸이 아파서 약속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보다 못한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못 나가서 그 아이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거든. 내가 대신 나갈게. 어차피 눈치 못 챌 거야. 나는 여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지시를 받은 후 대신 약속 장소에 나갔죠. 그 아이는 정말 눈꽃만큼도 눈치를 못 챘답니다. 그때를 돌아보는 지금은 이 이야기가 웃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소녀였던 제게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와 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어느 모로 보아도 쉽게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내가 정말 내 여동생이 아닌지 혼자 물었을 정도죠. 일찍부터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나와 여동생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그날, 이후 저는 제 평생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 결정을 내렸거든요. 스위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안전한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전쟁이 끝난 유럽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스웨덴에도 와봤습니다. 이곳에선 워크숍을 열기도 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폴란드의 마이다네크였습니다. 나치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지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작은 신발과 사람 머리카락이 빼곡한 열차 차량들을 보았습니다.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기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거기 서서 소각장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당시 저는 19살이었고 격동이라고는 없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스위스에 인종 문제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었으니까요. 지난 760년간 전쟁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직 인생을 모르는 철부지 아가씨였지만 그곳 마이다네크에선 문득 온 세상의 참상이 저를 덮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예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마이다네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나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96만 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하고서는 집에 돌아와 수두에 걸린 자기 자식을 걱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곳을 나와 아이들이 생애 마지막 밤을 보냈을 바라크로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흔적을, 메시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돌이나 백묵으로, 그마저 없으면 손톱으로 바라크 벽에 상징을 새겼습니다.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은 나비였습니다. 나비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아직 젊은 나이였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왜 5살, 6살, 7살, 8살, 9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 품에서 안전한 집과 학교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가축을 실어 나르는 열차에 실려 아우슈비츠로, 부엔발트로, 마이다네케로 끌려와야 했을까요? 왜 이 아이들이 나비를 보았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무려 4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날 마이다네크에서 저의 천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유대인 처녀를 만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딴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과 모든 형제자매를 강제수용소 가스실에서 잃었습니다. 그들이 온 식구를 가스실에 밀어넣었는데도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 혼자 남았던 거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해요?
왜 이런 비인간적인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했지요. 수용소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 동안 맹세했습니다. 살아남아 나치와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러나 마침내 해방군이 왔을 때 전 그 사람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아니야, 마음먹은 대로 한다면 나도 히틀러보다 나을 게 없어. 그래봤자 또 다른 증오와 폭력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다를 게 없을 테니까요. 신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주신다고 믿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마이다네크의 비극과 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쳐 그를 나쁜 생각과 증오와 복수와 괴로움에서 구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남은 보람이 있을 거라고요.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만 불러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암세포처럼 자라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끔찍한 현실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변치 않을 과거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처녀는 그러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였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는 그녀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끔찍한 광경과 냄새가 서린 이 참혹한 장소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라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들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삶과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살짝 히틀러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일찍 깨달았습니다. 봉사하고 사랑하는 인간이 되려면 우리 안에 숨은 부정의 마음, 우리에게도 깃든 부정의 잠재력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그림자 공부 굉장히 강조드리죠. 여러분의 그림자가 의식구조 안에 그냥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정말로 직시할 수 있고 그 그림자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연금술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수적이니까 그림자에 관한 책들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책추남 그림자 하고 찾아보시면 또 쭉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겐 히틀러가 될 잠재력 못지않게 마더 테레사가 될 잠재력도 똑같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떠나기 2주 전에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정글 대신 뉴욕 브루클린의 정글로 떠났습니다. 미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이가 하필이면 살고 싶은 장소 리스트의 맨 밑에 있던 곳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뉴욕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글로요. 저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외국인 여자 의사가 7월에 전문의 교육을 받을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찾다가 겨우 맨하튼의 한 국립병원에서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곳은 불치의 정신병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정신과였지요. 그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전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긴 어차피 그들의 정신분열증 언어는 중국어라 해도 믿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 정신과에 관해서라면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하려면 잘했겠지만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느닷없이 새로운 분야로 가게 된 데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느라 너무 외롭고 슬프고 불행했지만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에 저는 환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절망을 내 것처럼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환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알리려 애를 썼죠. 그들 곁에서 저도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여기 병원에 갇힌 이 환자들에 비하면 나는 호강에 겨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 환자들과 생활하며 일했습니다. 한우카도, 크리스마스도, 유월절도, 부활절 파티도 그들과 같이 보냈고 그들의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정신병학, 사실은 미리 배웠어야 할 이론적 학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를 거의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고 서로를 많이 아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아닌 말, 그들의 상징적 언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들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깥 세상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단 두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건강에는 해롭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담배와 코카콜라였습니다. 담배와 코카콜라를 받을 때에만 그들은 인간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2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을 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축보다 못한 상황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담배와 코카콜라를 뺏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이 여리다 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배우려면 자존심과 품위를 되찾아 다시 인간이 되고 싶다면 그에 상당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금껏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리를 잘 빗고 신발을 신고 줄을 서서 작업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허락하는 작은 호사, 담배와 코카콜라를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 말고도 저는 환자들과 그런 식의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심증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어린 시절의 경험 탓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마음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은 그 입원 환자들처럼 무척 가난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새쌍둥이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17호 정신분열증이나 53호 조울증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기호를 알았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들도 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희망이 없다던 이 환자들의 94%가 퇴원을 했습니다. 보살핌을 받거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뉴욕시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작업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환자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향정신성 약품과 정신충격 치료보다 더 나은 것이, 의학 전체보다 더 나은 것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정말로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식은 유익할 수 있지만 지식 하나만으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머리와 심장과 영혼을 모두 쏟아붓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건 지적장애 아동이건 임종을 앞둔 환자건 환자들과 일하는 내내 저는 이 환자들 각자의 삶이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배우고 우리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 역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생후 6개월의 지적장애 아동에게서도 처음 만났을 때 짐승처럼 행동하며 나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상징적 언어. 저의 환자들이 제게 준 두 번째 선물은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들 덕분에 전 어쩔 수 없이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몰랐다면 아마 죽음을 앞둔 아이들과도 소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 언어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셨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정상적이란 완벽하게 부자연스럽다는 뜻이니까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생사를 다룬 책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제가 맨하튼의 그 병원에서 배운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늘 말합니다. 지상에 남은 유일하게 정직한 인간은 정신질환자와 어린아이,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진짜 진심이기에 반은 또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면 여기서 이용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면 그들에게서 상징적 언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통으로 힘든 사람들, 쇼크 상태의 사람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비극을 겪고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아이들은 배운 적 없어도 이런 언어를 쓸 줄 압니다. 상징 언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5살이건 55살이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죽음을 압니다. 그러니 그에게 죽음을 알려야 하나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환자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7월 너의 지난 생일에 난 없을 거야. 그럼 그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없기는 왜 없어? 당연히 있지. 억지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환자와 여러분의 소통을 중단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아직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자가 깨달을 테니 말입니다. 당신의 그런 대답은 환자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고 환자에게 아무도 곁에 없다는 쓸쓸한 기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음을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직시할 수 있다면 환자와 마주 앉아 환자의 손을 잡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 제가 뭘 해드릴까요? 아파 누워 계신 할머니를 찾아간 손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셨지요. 바로 이것이 비언어적 상징 언어입니다. 할머니는 무작정 손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셨습니다. 손녀는 우리가 흔히 하듯 할머니 하지 마세요. 할머니 이 반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끼고 계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지요. 제가 이 반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지요.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손녀는 자기도 모르게 왜 하고 물으려다 곧바로 입을 다물었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렸다 주시면 될 것을 왜 지금 주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문득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크리스마스에는 여기 없을 것이고 그 사실을 할머니도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손녀에게 반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이것이 비언어적 상징 언어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기 심정을 잘 터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불안을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 여러분을 자신의 불안과 문제로 괴롭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여러분의 불안을 더 키웠다가 여러분이 가버릴까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치병이나 비극을 알리려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스웨덴에선 그냥 스웨덴어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암인 거 알아. 살아서는 이 병원을 못 나가겠지. 라고 말하는 환자에게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쪽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굳이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니까 대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런 환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매우 담담하게 자신의 암과 죽음을 입에 올릴 수 있는 환자는 죽음이라는 최고의 두려움을 이미 이겨냈기에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환자들은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충격과 마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미처 예상치 못한 사람들, 평생 보호받으며 편히 살았던 사람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졌던 사람들, 부모가 나서서 힘든 일을 다 막아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이죠. 이들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폭풍을 만날 테지만 미처 준비를 하진 못했겠지요. 6개월 만에 자식들을 차례차례 각기 다른 암으로 모두 잃어버리고 둘만 남은 그 부부처럼 말이지요. 두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왜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불행을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언어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언어를 배우세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적 상징 언어와 비언어적 상징 언어입니다. 둘 다 보편적이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됩니다. 일단 특히 아이들은 거의 빠짐없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이해하고 나면 상대의 생각과 기분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항상 의식하는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무의식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여러분에게 말을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무엇이며 평화로운 죽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털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비유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능하셨지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교리를 전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생각해냈죠. 그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이해할 테니까요. 물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할 일 없이 머리만 긁적일 테지만요. 어쨌든 죽어가는 저의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아이들은 대화 상대를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렇게 고른 상대가 간호사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이해할 것 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너 살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활짝 열렸는지, 아니면 애들은 그런 거 말해도 몰라 쓸데없는 소리야 같은 말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을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비유의 언어와 무척 닮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면서 알아들은 척하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거짓말쟁이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가 하려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본데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 더 말해줄래? 그럼 상대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되풀이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한 번만 가정 방문을 해봐도 충분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환자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환자가 문제를 해결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밝은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환자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의 비언어적 상징 언어만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유익한 방법이 그림입니다. 런던 융합파의 정신분석가인 수잔 바우는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녀는 취리히의 한 병원에서 아동 치료를 담당했는데 그 병원은 저도 15년 동안 일했던 곳입니다. 수전은 뇌종양을 앓는 아이들에게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병을 알고 심지어 머리에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도 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이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매우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이지요. 백혈병, 암 혹은 다른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곁에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부탁하세요.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이 병에 대해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그런 비언어적 상징 언어를 이용해 아이들이 편하게 삶을 정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의 책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있어라를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읽어보셨다면 5살 제이미가 그린 그림도 보셨을 겁니다. 보라색 풍성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죠. 보라색은 영성의 색입니다. 제이미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영혼이 되어 하늘을 여행할 것이라고 죽음관을 말하고 있었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